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 1492년의 지구를 상상해봅니다.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서 두 개의 문명이 충돌합니다. 한쪽은 반짝이는 강철 갑옷과 투구를 쓰고 말을 타고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은 아직 석기를 사용하며 그들이 처음 보는 거대한 동물과 무시무시한 무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질문, 그리고 가장 불편한 질문 앞에 섭니다. 왜 하필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원주민을 정복했을까요? 왜 반대로 잉카나 아즈텍의 황제들이 유럽의 왕들을 사로잡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지난 수백 년간 인류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간단하고도 오만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인종의 차이라고, 특정 민족이 유전적으로 더 우월하고 영리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라디오처럼 듣는 도서관이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오만했던 가설이 얼마나 철저하게 틀렸는지를 증명하는 한석학의 장대한 탐사기입니다. 그가 평생에 걸쳐 추적한 진실에 따르면 인류의 운명을 가른 것은 피가 아니라 땅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었던 거대한 지리적 운, 바로 환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만 1000년 전, 기원전 9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인류는 모든 대륙에서 똑같은 출발선에 서 있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수렵채진민이었습니다. 그들은 돌로 만든 도구를 썼고 야생식물을 채집하고 동물을 사냥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그 누구도 글을 쓰지 못했고 그 누구도 왕을 섬기지 않았으며 그 누구도 강철 검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평등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지구의 여신 가이아는 마치 거대한 폭군을 추첨하듯 행운의 씨앗을 단 한 곳에 집중적으로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부르는 곳, 서아시아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이었습니다. 무엇이 그곳을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곳의 사람들이 특별히 영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답은 그 땅에 자생하고 있던 야생식물과 동물에 있었습니다. 인류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먼저 작물화할 수 있는 식물이 필요합니다. 지구상에는 수십만 종의 식물이 있지만 우리가 주식으로 삼을 만큼 영양가가 높고 재배가 쉬우며 저장이 용이한 식물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류 문명의 기반이 된 밀, 보리, 콩, 귀리 같은 핵심 작물들의 야생종이 모두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모여 자라고 있었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야생 동물 중 인간이 가축화하는 데 성공한 동물은 소, 돼지, 양, 염소, 말 등 불과 몇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의 얼룩말은 길들여지지 않았고 아메리카의 들소는 가축화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류에게 가장 유용했던 이 핵심 가축들의 야생 조상들 역시 대부분 유라시아 대륙, 특히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운명을 가른 첫 번째 행운이었습니다. 어떤 민족은 복권에 당첨되었고 어떤 민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인류 최초로 농업을 시작했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멈추고 땅을 갈고 씨를 뿌려 식량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혁명이었습니다. 농업의 가장 위대한 결과물은 잉여 식량, 즉 먹고 남는 식량이었습니다. 수렵채진민 시절에는 모두가 매일 먹을 것을 찾아 헤매야 했지만 이제는 농부들이 생산한 잉여 식량이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는 두 번째 운명의 갈림길에 섭니다. 잉여 식량은 역사상 최초의 전문가 집단을 탄생시켰습니다. 누군가는 더 이상 사냥을 나가지 않고 오직 발명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들은 흙을 구워 토기를 만들고 광물을 녹여 청동검과 철제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누군가는 촌락의 질서를 유지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왕과 관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잡해진 사회를 통치하기 위해 인류 최초의 문자를 발명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전문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이 가져온 마지막 선물이자 저주는 바로 세균이었습니다. 소, 돼지, 닭과 같은 가축들과 한 공간에서 부대끼며 살게 된 인간들은 동물에게서 유래한 끔찍한 전염병들, 즉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같은 질병에 노출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의 몸속에는 강력한 면역력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추어졌습니다. 1만 년의 시간이 흐른 뒤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농업, 패키지를 물려받은 유라시아 문명은 다른 대륙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세 가지 무기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총, 균, 쇠였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그들의 두뇌가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의 조상들이 살던 땅이 지리적으로 더 많은 행운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럽의 힘은 유럽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물려받은 땅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훨씬 더 흥미로운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갑니다. 똑같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농업이라는 선물을 물려받았음에도 왜 서양과 동양은 그토록 다른 문화적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서양은 개인주의적이고 동양은 집단주의적이라고 말합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는 문제를 두고 서양의 많은 국가들이 개인의 자유를 외치며 저항했던 반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기꺼이 마스크를 착용했던 모습을 기억할 것입니다. 대체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최근 사회학자들은 아주 놀라운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이 문화적 차이 역시 우리가 수천 년간 먹어온 주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밀과 쌀의 차이입니다.
유럽과 서아시아의 주식이었던 밀 농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밀은 기본적으로 비와 땅의 힘으로 자랍니다. 농부한 사람이 자신의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비를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혼자서도 수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웃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농사의 근본적인 단위는 개인과 가족입니다. 밀 농사는 수천 년간 사람들에게 독립성과 개인주의의 코드를 심어주었습니다. 이제 한국과 중국 남부,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주식인 쌀 농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쌀, 특히 논농사는 밀 농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노동을 요구합니다. 쌀은 막대한 양의 물을 필요로 합니다. 이 물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개인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대한 관계 수로를 만들고 유지하고 보수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 마을, 나아가 한 지역 전체의 협력을 전제로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수로를 파야 하고 물을 논에 채우고 빼는 시기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모내기를 할 때도 수확을 할 때도 모든 마을 사람이 힘을 합쳐야만 했습니다. 만약 이 공동체에서 나는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개인주의자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물길을 독점하거나 협력하지 않는다면 마을 전체의 농사를 망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공동체에서 즉시 배척당하고 결국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쌀 농사는 동아시아 사람들의 유전자에 협력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강력한 생존 코드를 새겨 넣었습니다. 개인의 개성보다는 공동체의 조화가, 개인의 자유보다는 사회의 규범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인구의 극소수만이 직접 쌀 농사를 짓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간 이 땅을 지배해온 협력의 코드는 도시의 빌딩숲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여전히 강력하게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우리라는 말을 자주 쓰는지, 왜 그렇게 이웃의 시선을 의식하는지 그 뿌리 깊은 해답이 바로 우리가 수천 년간 먹어온 쌀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리의 힘은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이 모든 것을 연결했으니 이제 지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지금 이 순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인 룩셈부르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13만 달러에 달합니다. 반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남수단이나 부룬디의 1인당 소득은 고작 수백 달러에 불과합니다. 그 격차는 수백 배에 달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차이가 제도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부자 나라는 정직하고 효율적인 좋은 제도를 가졌고 가난한 나라는 부패하고 비효율적인 나쁜 제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석학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나라는 좋은 제도를 가졌고 어떤 나라는 그러지 못했을까요? 콩고가 프랑스보다 부패한 것은 콩고 사람들의 도덕성이 낮아서일까요? 아닙니다. 프랑스는 콩고보다 무려 6천년이나 먼저 농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6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프랑스는 왕과 대통령을 경험하며 제도를 발전시킬 머리,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콩고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6천년의 격차는 인터넷으로도 따라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불평등을 가르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지리적 요인은 바로 열대와 온대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흔히 열대 지방이 농사에 유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열대 지방의 토양은 비에 씻겨 내려가 척박하고 병충해가 심하며 무엇보다 말라리아, 황열병, 댕기열 같은 끔찍한 질병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 질병들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갉아먹고 노동력을 앗아갑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여성들은 높은 영유아 사망률 때문에 평생을 출산과 육아에 매달려야 했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리가 쉬운 벗어날 수 없는 굴레였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거대한 청구서가 되어 우리 앞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2050년의 위기입니다. 과거의 불평등은 단순히 가난한 나라만의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불평등은 지구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입니다. 여기 충격적인 수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선진국에 사는 사람, 즉 평균적인 미국인 한 사람은 가난한 나라에 사는 평균적인 케냐인 한 사람보다 무려 32배나 많은 자원을 소비하고 32배나 많은 쓰레기를 배출합니다. 현재 지구의 인구는 약 80억 명입니다. 이 중에서 소위 선진국형 삶을 누리는 인구는 약 10억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작 이 10억 명이 뿜어내는 소비와 오염만으로도 우리의 지구는 이미 지속 불가능한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머지 70억 명의 사람들이 똑같이 선진국형 삶을 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 계산으로도 지구는 현재의 8배, 즉 800억 명의 인구가 사는 것과 같은 압력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 어떤 낙관적인 경제학자도 지구가 800억 명의 인구를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우리의 문명은 지금 절벽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수십 년 내로 어쩌면 2050년 무렵에 우리는 숲이 사라지고 어장이 고갈되며 깨끗한 물이 부족해지는 거대한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2050년까지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즉 선진국이 소비를 줄이고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성장하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자연은 우리에게 훨씬 더 끔찍한 방식으로 이 불평등을 해결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근, 전쟁, 그리고 문명의 붕괴입니다. 한 노학자는 자신이 85살이라 2050년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 만약 20대, 30대, 40대라면 당신은 그날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두뇌나 인종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태어난 땅, 우리가 먹어온 곡식에 달려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이 지리적 불평등의 청구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바로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